여러분,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시인 중 한 명, 바로 윤동주 시인이죠. 그의 많은 시 중에서도 자화상은 좀 특별합니다. 거울이 아닌 우물에 비친 자기 자신을 마주하는 한 남자의 이야기거든요. 그 쓸쓸한 우물 속엔 과연 무엇이 담겨 있었을까요? 지금부터 그 복잡하고 깊은 내면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. 이 시, 시작부터 정말 강렬한 감정을 우리에게 툭 던집니다.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.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.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는 아주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요. 네, 자화상의 핵심은 바로 이 질문에 있습니다. 미움의 대상이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이건 사실 우리 모두가 한 번쯤 겪어봤을 내면의 갈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이 시가 그 깊은 성찰의 과정을 어떻게 그려내는지 첫 단계부터 차근차근 따라가 보죠. 자, 첫 번째 파트, 시인과 그의 거울입니다. 여기서는 평범해 보이는 우물이 어떻게 깊은 자아 성찰의 통로, 즉 거울이 되었는지 살펴볼게요. 이야기는 아주 고요한 장면에서 시작됩니다. 시인이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서 그 안을 가만히 들여다보는 거죠. 정말 별거 아닌 행동 같잖아요. 하지만 이 정적인 행위가 실은 엄청난 내면 드라마에 막을 올리는 순간이었어요. 그러니까 이 시에서 우물은 그냥 물을 깃는 그런 우물이 아닙니다. 뭐랄까,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정말 적나라하게 비춰주는 거울인 셈이죠.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오롯이 나 자신과 정면으로 마주하는 공간, 좀 고통스러울 수도 있지만 꼭 필요한 그런 공간이요. 자, 그럼 이제 시의 핵심 갈등으로 들어가 볼까요? 시인이 이물 속에서 대체 뭘 받길래 그렇게 괴로워했을까요? 바로 극명하게 대조되는 두 개의 세계였습니다. 우물 안을 들여다보니까요, 와, 그 속풍경이 정말 한 폭의 그림 같아요. 밝은 달이 떠 있고 구름은 유유히 흐르고 파란 바람이 불고 계절은 가을. 정말 완벽하게 평화롭고 순수한 자연의 모습이 펼쳐져 있는 거죠. 그런데 이 완벽한 조화 속에 딱 어울리지 않는 존재가 하나 끼어 있습니다. 네, 바로 한 사나이, 우물에 비친 시인 자기 자신의 모습이었던 거죠. 아름다운 이상과 너무나 초라한 현실, 이 둘이 한 우물 안에서 딱 부딪히면서 팽팽한 긴장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. 시인의 눈에는 이 남자가,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이 완벽한 풍경을 다 망쳐버리는 불청객처럼 보였던 겁니다. 이상과 현실 사이의 이 엄청난 괴리감, 바로 여기서부터 시인의 고뇌가 시작됩니다. 특히 그때 시대가 어땠어요? 바로 일제강점기였잖아요. 저항은커녕 무기력하게 신화 쓰고 있는 자기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. 그 부끄러움이 결국 미움이라는 자기 혐오로 터져 나온 거죠. 자,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 화자의 감정이 얼마나 심하게 요동치는지 그 복잡한 내적 갈등의 롤러코스터를 한번 같이 따라가 보겠습니다. 이게 진짜 핵심인데요. 화자의 감정이 그냥 싫다해서 끝나지 않아요. 보세요. 처음엔 자기가 너무 밉다가 근데 또 그런 자기 자신이 너무 불쌍하고 가여워져요. 그러다가도 또다시 미워지고 마지막에는 문득 과거에 순수했던 내가 그리워지는 거죠. 미움, 연민, 미움, 그리움 이 네 가지 감정이 계속해서 맴도는 겁니다. 미워하는데 동시에 불쌍하게 여긴다. 이걸 우리가 흔히 애증이라고 하잖아요. 바로 그 감정입니다. 이 격렬한 내적 갈등을 보면 시인이 자기 자신과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지 정말 생생하게 느껴지죠? 그렇다면 이 고통스러운 감정의 순환, 이 고리를 어떻게 끊어낼 수 있었을까요? 화자는 과연 마음의 평화를 찾았을까요? 이제 시의 결말, 바로 화해의 과정으로 함께 가보시죠. 그리고 마침내 이 몰비우스의 띠처럼 끝없이 반복되던 감정의 고리를 딱 끊어내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찾아옵니다. 그게 바로 그리움이에요. 시인은 더 이상 지금의 나를 미워하는 데만 머물지 않아요. 잊고 지냈던 과거에 순수했던 나를 떠올리게 된 거죠. 바로 이 지점에서 모든 게 바뀌기 시작합니다. 시의 앞부분 기억나시죠? 우물 속 풍경 말이에요. 달, 구름, 하늘, 바람, 가을. 오직 아름다운 자연만 있었잖아요. 그때 사나이는 이 풍경에 어울리지 않는 완전한 이방인이었죠.
그런데 시의 마지막 연을 보면 이 풍경이 아주 미묘하게 바뀌어 있어요. 똑같은 자연의 모습들 사이에 마침내 사나이가 자기 자리를 찾습니다. 바로 이 한 줄,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. 라는 구절 덕분에요. 정말 이 작은 변화가 모든 걸 바꿔놓습니다. 추억처럼. 와, 정말 이 한마디가 마법 같아요. 더 이상 사나이는 자연과 대립하는 부끄러운 존재가 아니에요. 과거의 순수했던 기억과 함께 이제는 그 아름다운 풍경의 자연스러운 일부가 된 거죠. 이게 바로 이 시가 도달한 화해의 경지입니다. 부끄러운 현실에 나와 순수했던 과거의 내가 더 이상 싸우지 않는 거예요. 마침내 하나로 통합되는 순간인 거죠. 그 길고 길었던 내적 갈등이 끝나고 성숙한 자기 수용에 이르게 된 겁니다. 자, 그럼 마지막으로 이 시가 쓰인 지 80년도 더 지났는데 왜 아직도 우리 마음에 이렇게 깊은 울림을 주는지 그 의미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. 먼저 이 시는 그 암울했던 시대의 기록이기도 해요.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에 시달렸던 한 지식인의 건강한 부끄러움이랄까요? 그런 감정에 고스란히 녹아있죠. 이 역사적 배경을 생각하면 시인의 고뇌가 더 깊이 와닿습니다. 하지만 이 시의 힘은 단순히 과거에만 머물지 않죠. 바로 이 메시지 덕분입니다. 고통스러운 자아 성찰의 과정이야말로 우리를 성숙과 화해로 이끄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. 이건 정말 시대를 초월하는 진리 아닐까요? 그래서 결국 자화상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. 자기 자신이 너무 미웠다가 또 한없이 가여워졌다가 문득 그리워지는 그 과정을 통해서 결국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우리 모두의 내면 여정을 그리고 있는 거죠. 오늘 이야기 이 질문으로 마무리하고 싶네요. 여러분, 마지막으로 거울을 봤을 때 그 안에서 정말 누구를 보셨나요? 여러분의 우물 속에는 무엇이 비치고 있나요? 그리고 그 안의 사나이와 당신은 화해하셨나요?